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알게 된 친구와 14년간 연애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데 가치가 달라기에 동행했었어요. 그도 함께 나와 있었죠. 그 시절엔 데이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쑥스러웠는지 꼭 그렇게 친구를 한 명씩 데리고 나가곤 했답니다. 처음에는 남의 커플 데이트를 구경하는 들러리 친구에서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넷의 만남은 더블 데이트로 이어졌죠.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던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한 것 같아 뭔가 아쉽다며 재수를 선택했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장남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 부모님의 염원이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도 저와 사귀는 사이인 것을 알고 계셨는데 저만 대학에 간 게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남자친구의 실패가 제 탓처럼 느껴져 눈치가 보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속세와 인연을 끊고 기숙학원에 가서 다음 수능을 준비하길 원했지만 남자친구는 저 때문에 망설였어요. 저도 1년 동안 남자친구를 못 보는 것은 싫기도 했고요. 결국 남자친구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학원과 독서실을 다니며 학업에 매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저 때문에 망치지 않도록 열심히 돕기로 했죠. 같은 독서실을 끊어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함께 독서실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아래층 편의점에 가서 끼니를 때우고 배부르고 졸릴 때면 동네 한 바퀴를 휙 돌고 그게 저희의 일상이자 데이트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제야 철든 효녀처럼 포장되었지만 사실은 남자친구 덕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진실이지만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남자친구는 대학에 갔어요.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었지만 더 시간을 끌어봤자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타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대학생 커플의 낭만과 자유를 누렸을까요? 남자친구는 곧 군대에 갔습니다. 그때는 군대가 2년 6개월이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긴 세월이죠. 그 시절 또래들이 다 비슷하게 고무신 처지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최전방에서 근무했는데 다른 군인들보다 휴가를 덜 나오지만 한 번 나오면 꽤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휴가 때는 내내 붙어 있다시피 하고 주말에는 철원까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그 시절에만 쌓을 수 있는 그런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기다림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재수 1년, 군대 2년 6개월, 그리고 남자친구는 편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입학한 학교와 전공이 내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러는 동안 저는 이미 졸업반이 되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타이밍도 좋았죠. 그렇게 저희는 또다시 독서실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졸업시험을 준비하고 남자친구는 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요. 다행히 이번에는 한 번에 합격했어요. 편입시험을 치르는 대학교 중 난이도가 높기로 가장 악명 높은 외국어 전문 대학교였습니다. 어학을 전공하게 된 남자친구는 이제야 적성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 어느 신입생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즐거워했죠. 심지어는 취했을 때 술주정도 외국어로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졸업 후 학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던 저는 대학 시절에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과 용돈 마련을 위해 짬짬이 과외를 했었는데 남들을 가르쳐주고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그게 그렇게 보람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길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퇴근이 늦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지만 제 수업을 재밌어하고 발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늦은 퇴근 덕분에 월급을 쓸 시간이 없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도 매우 만족스러웠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주말에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부담 없이 쓸 수 있었고, 우리의 데이트는 덕분에 한결 다채롭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직 학생인 남자친구는 제가 비용을 모두 감당하는 것 때문에 늘 미안해했지만, 저는 나중에 결혼해서 호강시켜달라며 남자친구를 달래곤 했습니다. 우리 둘 다 30이 되던 해, 남자친구는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친구들은 27에 모두 시집을 가서 조금씩 불안하던 찰나, 남자친구의 취업 소식은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죠. 이제 결혼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취업한 지 3달, 넉 달이 지나도록 남자친구는 결혼 준비하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 언제 해?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기다리다가 하루하루 말라가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벌써? 좀 이따가. 남자친구는 짧게 답했어요. 벌써라니. 우리 이미 14년이나 만났는데 얼마나 더 있다가 결혼해야 이르지 않은 걸까요? 그럼 언제 할 건데? 1년 후? 2년 후? 나 40살 되면 그때 해? 결국 그날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예쁜 드레스 입고 싶다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기다리신다고 닥달했고,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 못해서 환장한 귀신이 들렸냐며 한심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어요. 나만 결혼을 원했나? 결혼에 환장했냐니. 이 친구는 나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걸까? 그동안 다른 여자를 만날 형편이 안 돼서 나를 만나고 있었던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자존감은 점점 떨어졌죠.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동댕이 쳤는데 가방 속에서 일기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1년에 한 권씩 일기를 썼어요. 꼭 기억하고 싶은 중요한 일이나 그날의 기분 등을 적어놓곤 했었죠. 잡생각이나 없을까 싶어 박스에 모아놓은 일기장까지 모두 끄집어내서 한 권씩 읽어 나갔습니다. 17권 중에서 14권이 남자친구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도 올해 제 일기장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함께 학원에 다니고 독서실을 다닐 때는 매일매일이 남자친구와 함께였죠. 그날 무슨 라면을 먹었는지까지 써놓은 걸 보니 그 하찮은 일이 그때 저에게는 중요했나 봅니다. 심지어 군대에 있을 때는 만나지 못하는데도 일기장이 빼곡했어요. 어떤 날은 군대에서 종이약을 접어 보내주기도 하고 말없이 깜짝 포상 휴가를 나와서 놀라게 해주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굿모닝 하며 꼬박꼬박 인사하던 사람이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연락이 없는 날도 있었고, 퇴근 후 당연하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물으면 오늘은 피곤해, 오늘 야근해라면서 다음에 보자고 했어요. 주말에 만나면 심드렁한 얼굴로 커피만 마시다가 들어가 버리거나, 여행 얘기가 나오면 부모님 일을 도와야 해서, 회의 준비를 해야 해서 등등 갖은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갔죠. 혹시 여자가 생겼나? 남자가 변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생각은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요즘 자주 하던 이야기들을 되짚어봤어요. 함께 입사한 신입사원 동기? 유난히 잘 챙겨주신다는 이대리님? 워크숍도 알게 되었는데 가까운 동네에 살더라는 옆부서 여직원? 갑자기 머릿속에 남자친구가 언급했던 회사 안의 모든 여직원이 떠오르더군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터질 것 같았어요.
잠옷바람으로 집 앞 포장마차로 가서 소주를 병째 들이부었습니다. 갑자기 제 자신이 초라해지더라고요. 남자는 상관없을 수 있다지만 제 나이 이제 30이었습니다. 그때는 여자 나이 30이면 노처녀라며 수군거리고 마치 큰 하자가 있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어린 날 젊은 날 모두 바쳐서 공부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비춰야 하는 건지 억울했습니다. 겨우 취업시켜놓고 나니 바람이 나다니 배응망덕도 유분수지. 화가 치밀어 이대로는 못 참을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남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14년 세월인데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으로 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주 척척 누르고는 당당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머님을 불렀습니다. 자다가 안방에서 뛰쳐나온 어머님과 아버님. 저는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서 울며 불며 난리를 쳤어요. 14년을 고생고생해서 만났는데 취업하자마자 바람이 난 것 같다고, 제 인생 이제 어떻게 하냐고 어머님이 책임지시라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방에서 뛰쳐나온 남자친구가 저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없이 거실에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집 앞 놀이터에 앉혀놓고는 편의점에 가서 꿀물과 초콜릿을 사왔어요. 제가 초콜릿으로 해장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콜릿도 먹고 찬바람을 쐬니 정신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니 제일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보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남자친구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이내 소리내서 껄껄 우는 남자친구를 있는 힘껏 째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너 10년 넘게 봤는데 네 술주정 한두 번 겪었겠어? 괜찮아. 이건 위로인지 욕인지 전부 너 때문이라고 탓을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취업 후 첫 월급을 받자마자 금은방에 갔었다고 합니다. 결혼 반지를 사려고요. 반짝이는 알이 한가운데 박힌 화려한 반지들을 지나쳐서 남자친구가 살 수 있는 반지는 얇디 얇은 실반지 한 쌍이었답니다. 그 순간 현실을 마주했대요. 집으로 돌아와 한 달 월급,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 적금 등 계획을 세워보니 결혼이라는 게 생각처럼 낭만적이고 쉽지 않아 보였답니다. 그래도 10년이 넘게 내 옆에서 고생한 여잔데 집다운 집 한 채 마련해놓고 데려오고 싶었다며. 근데 그러려면 이번 생에는 안 되겠다 싶어 어떻게든 직원 대출도 받고 열심히 아껴 전세라도 마련해보자는 심정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대요. 학교 다니는 내내 너만 돈 쓰게 하고 선물다운 선물 한 번 못 해줬는데 계속 그러는 것도 염치가 없어 왠지 만나는 걸 피하게 되더랍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독서실에서 꾸벅꾸벅 졸기나 하는 고등학생 남자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저보다 먼저 나아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가장이 되어 지키려고 했던 가족은 바로 저였습니다. 막무가내로 졸랐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해야 돈을 모은대 우리 둘이 열심히 벌면 금방 모을 수 있을 거라며 설득도 했다가 나랑 결혼할래 헤어질래 하며 말도 안 되는 앙탈을 부렸다가 아주 쇼를 했죠. 그러니까 결혼은 무슨 땅 파서 하냐고. 요즘처럼 그때도 결혼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문화처럼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저나 남자친구의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간판 만드는 일을 하세요. 원래는 아버님이 대기업 생산직에서 근무하셨는데 거래처 직원이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동업하자고 꼬드기는 바람에 회사를 박차고 나오셨대요. 그때 회사에 남아 있었다면 중국 공장으로 진출해서 관리자로 편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꼬임이 넘어간 것이 지금까지도 천추의 한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실하였지만 잔머리나 영업에는 소질이 없었던 아버님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맘때 어머님께서 암에 걸렸어요. 사업이 망한 와중에 아버님은 2년 동안 어머님의 병간호까지 하셨고 그러다 보니 은행, 친구, 친척, 온갖 곳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의 암은 완치되었지만 남자친구의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6남매 중 장녀세요. 아버님이 회사 생활을 할 때 5남매의 학비며 결혼자금까지 모두 감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 집안의 장남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 빌린 돈을 빨리 못 갚게 되자 너나 할 것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을 해댔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 믿었던 가족들이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 후로 아버님은 지인분께 간판을 만드는 일을 배웠고 그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두 분의 성품 덕분에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빚은 거의 다 갚았어요. 하지만 자식의 결혼에 자금을 보탤 만큼 아직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아빠는 그 시절 꽤나 늦은 나이에 결혼하셔서 50대인 남자친구의 부모님보다 15살 가까이 많으세요. 아빠는 젊은 시절 정비공으로 일하셨는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세 가족이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만큼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에 일을 그만두시게 되셨고 그 후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아빠는 늘 팔, 무릎, 허리가 쑤신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오래 한 탓에 단순히 관절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느끼는 통증은 류머티즘 관절염 때문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한 날에는 몇 시간 동안 거의 마비가 온 사람처럼 굳어 있었고 그럴 때면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약을 먹으며 요양을 해야 했습니다. 손가락도 점점 구부정하게 변형되어 갔죠. 가족의 생계는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대학은 졸업하라면서 못 배운 당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살면서 처음으로 일손에 뛰어드셨어요. 가사 도우미가 되어 남의 집 살림을 하여 돈을 벌어오셨죠. 그 돈으로 저의 학비와 아빠의 병원비까지 책임지시던 우리 엄마. 결혼이 아무리 급한 저였지만 그런 엄마한테 저의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달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꼭 해야겠더라고요. 여자의 로망은 웨딩드레스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이 남자랑 결혼을 할 거라면 주름진 얼굴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은 평생 남는 거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젊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철없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닥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로 모아놓았던 전 재산을 탈탈 털고 은행, 회사에서 대출도 받아 경기도 외곽, 남편의 회사 가까운 곳에 10평짜리 아파트 월세로 들어가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90년도에 지은 낡은 복도식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아파트인 게 어디냐며 저희끼리 위안을 삼았죠. 제가 다니던 학원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지만 남편의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 학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이 계획은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리를 잡고 새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그때 상의해 보자고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려 신혼여행에서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급박한 일정 탓에 날짜 계산을 잘못한 결과였어요. 보통 늦음하게 결혼한 신혼부부가 임신했다고 하면 양가 부모님이 축하의 눈물을 흘리기 마련인데 저희의 부모님께서는 임신 소식을 들으시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결혼 후 열심히 맞벌이해서 대출도 갚고 점점 집을 넓혀가자던 가족의 계획. 그러다가 어느 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 대신 하와이 여행을 가자던 부부의 꿈. 언젠가는 큰 다이아가 박힌 반지를 선물해 주겠다던 남편의 약속.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한 비싼 외제차 끌게 해주겠다던 아내의 허세.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찾아온 생명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자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면서도 태명을 벼락이로 지었습니다. 속마음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 가족을 벼락부부로 만들어줄 보물이라는 뜻인 거로 했어요. 남편은 해외 출장이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1년에 6개월 정도는 밖에 나가 있었죠. 외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해외 영업 관련 직종을 선택했거든요. 출장이 많으면 추가 수당도 많이 나오고 집에서 거의 저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비도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혼자라서 힘들고 서러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분유를 타거나 집안일을 할 때도 늘 아이를 안거나 업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너무 안아줘 버릇하면 손 탄다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지만 안고 있어야 울지 않고 일찍 잠드는 걸 어쩝니까? 그래야만 제가 밥을 먹거나 집안일을 할 수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은행 업무를 볼 때,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늘 아이와 한 몸이어야 했어요. 한 번은 아기 띠를 하고 이제 막 겨우 낮잠을 재웠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입고 있던 바지가 아기 띠에 꽉 걸려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겨우 재운 아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려놓으면 바로 깨버릴 테니까요. 결국 저는 아이를 안은 채 바지를 내려보려고 쇼를 하다가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처지가 너무 한스러워서요. 그럴 때마다 도련님은 저에게 한 줄기 빛, 아니 종교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도련님이죠. 처음 도련님을 봤을 때 도련님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제 눈에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얼마나 어려 보였겠어요. 더구나 부모님은 간판 일을 하느라 늘 바빠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셨고 도련님은 무덤덤한 형과 함께 집에 있으면서 알아서 숙제를 하고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리지만 철이 일찍 들어버린 도련님은 고등학생인 제 눈에도 안쓰러운 아이였죠. 제가 대학에 가고 나서부터 저는 도련님만의 집사이자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남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과 독서실에 있다가도 도련님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집으로 가서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숙제를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라고 해봤자 학교 진도에 맞춰 예습과 복습을 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도련님은
제가 과외를 시작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적이 쑥쑥 올라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편의 집에서 엄청난 귀인이 된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술주정하며 못난 꼴을 보였어도 도련님 덕분에 시댁 부모님들께서 저를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결국 도련님은 서울에 있는 유명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말이죠. 너무 장하고 기특해서 옛날 같았으면 동네 입구에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도 아닌데요. 도련님은 합격 발표가 뜬 날 저에게 제일 먼저 전화해서 엉엉 울었어요. 남편도 시댁 부모님께서도 다 네 덕분이라며 저를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 생각했어요. 인생의 목표를 이룬 것처럼 벅차고 감동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후에 도련님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 입사까지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도련님이 제게 준 기쁨과 행복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군대 간 사이 제가 고무신으로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제 생일이었는데 저희 회사로 꽃다발이 하나 오더라고요. 작은 목걸이와 함께요. 도련님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말로는 도련님이 제 생일 몇 달 전 군대에 있는 남편에게 돈을 좀 모아서 보내달라고 했었대요. 누나 생일인데 아무것도 안 할 거냐면서요. 남편은 군인 월급을 아끼고 아껴 7만 원을 모아 보냈고 도련님은 그 돈을 받아들고 고속터미널에 모여있는 꽃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튤립을 찾으러요. 그리고 제 취향에 맞는 심플한 목걸이를 고르고 골라 제게 보내준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남편에게 제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은 것은 다 도련님 덕분이라고 했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서 도련님은 제게 거의 제2의 남편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생아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도련님도 입사를 하여 신입사원으로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이제 막 여자친구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도련님은 늘 제가 1순위였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고 없을 때면 도련님은 퇴근 후 3일에 한 번꼴로 꼭 저희 집에 들렸어요. 아이 보느라 굶고 있는 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말이죠. 저더러는 사온 음식을 어서 먹으라면서도 본인은 밀린 집안일은 물론 아이를 돌보는 일까지 해주었죠. 어떤 날은 조퇴했다면서 일찍 찾아와 제게 미용실에 다녀오라고도 하고 미리 스포츠 마사지를 예약해와서 저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도련님은 유일하게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녘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나거나 제가 독감에 걸려 도저히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은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련님은 안 된다, 기다리라는 말 한 번 없이 늘 달려와 주었어요. 마치 슈퍼맨 같은 존재였죠. 보통 아이를 키우다가 힘에 부치는 순간이 오면 친정엄마께 도움을 청하는 게 대부분인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도우미 일로 바쁘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시댁 식구들에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엄마는 몇 달째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빠가 퇴직하시고 도우미 일을 시작하셨던 엄마. 도우미는 긴 시간 힘든 노동을 하는 만큼 벌이가 좋았어요. 일을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나자 고용했던 사람들이 지인들을 소개를 해주어 엄마는 인기가 많아졌고 경력과 함께 몸값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 나셨나 봅니다. 처음에는 한 집만 전담으로 가사 도우미 일을 하시더니 좀 더 페이가 높은 육아 도우미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야간에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일까지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의 잠자는 시간 없이 하루 20시간 정도를 일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몸을 혹사하셨으니 어머니에게 이상이 생길 만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병명은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보러 온 엄마의 손발이 너무 부어 보여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어젯밤에 짜게 먹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어머니셨어요. 늘 입맛이 없다 하시고 속이 안 좋다 하시는 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병이 난 거였습니다. 도련님이 아이를 봐주겠다 했던 어느 주말, 엄마와 함께 입원해 계신 아빠를 뵈러 갔는데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벌써 10수년째 아빠의 류머티즘 관절염 때문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병원이라 간호사들과도 친분이 있었어요. 간호사는 제게 어머님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면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내과로 예약을 넣어주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원을 권유받고 3일간 입원했었어요. 성격이 급한 엄마는 조금 상황이 좋아지자 이제 다 나은 것 같다면서 서둘러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일 만에 다시 수치가 올라 재입원하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번에는 진득하게 입원해 계시라며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아무래도 투석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낫게만 해주시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빠 병원비에 이제 엄마 병원비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출증을 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원래 남편이 출증을 가면 제 전화에 놀랄까봐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잘 하지 않았어요. 시차가 잘 맞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자 남편은 깜짝 놀라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일을 이야기하니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본인이 다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다고 저를 다독여 주었죠. 여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도련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말자. 늘 바쁘고 빠듯하신 시부모님, 안 그래도 저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애아빠 노릇을 하고 있는 도련님께 이런 저희 집안까지 알리는 건 염치가 없었습니다. 힘든 상황에도 도와주시겠다 손을 내밀 분들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투석 치료는 3개월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저희 부부는 당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기로 했어요. 외식 금지, 아이에게 쓰는 돈도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적금도 깨고 언젠가 기회를 노리면서 들어뒀던 청약저축도 해지했습니다. 엄마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 우리 부부도 지치지 말자고 다짐하는 나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늘 밝은 목소리로 우리 애기 잘 있냐고 물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둡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한국에 있을 때라 바로 채비해서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있고 내일 오거라.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면회가 안 돼.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해주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운이 넘치던 도련님이 입원. 그것도 중환자실이라뇨.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 한참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혹은 아버님과 통화를 하며 자초지종을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제게 아무 말 해주지 않더군요. 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남편과 함께 아이를 안고 면회 시간에 맞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제한 시간 안에 면회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길게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차가 막혀 빠듯하게 도착한 탓에 남편은 서둘러 방문자 목걸이를 받아들고
아버님과 줄을 섰습니다. 한 환자당 한 번에 2명씩밖에 출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 뿔뿔이 제 가족의 침대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도련님의 모습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더니 입을 떼셨습니다. 밤중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단다. 차량 정면으로 부딪힌 모양이야. 그 차는 도망갔다는구나. 어머니는 힘겹게 말씀하시더니 더 말을 잇지 못하시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킥보드는 왜 탄 걸까요? 도련님이 사고가 난 곳은 집에서도 먼 곳이었고 심지어 도련님은 차도 있습니다. 대체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두 남자분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방금 같이 계시던 분과 어떤 사이시죠? 제 시어머니시고 저는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도련님의 뺑소니 교통사고건을 조사 중인 형사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있을까 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을 살펴보다가 도련님의 차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블랙박스를 가져가셨대요. 그걸 살펴보다가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아 가져왔다고 하셨습니다. 형사님은 이어서 제게 메모리칩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씀과 함께요. 때마침 면회를 들어갔던 남편과 아버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는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 흘리는 아버님의 모습을 처음 보자마자 제 가슴도 내려앉았습니다. 형사님이 주신 블랙박스 메모리를 아기 띠 주머니 깊은 곳에 넣어두고 서둘러 아이를 남편에게 넘겨주고는 어머님과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 가장 안쪽에 커튼이 쳐진 침대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커튼을 젖히니 도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도련님인 줄 못 알아볼 뻔하였습니다. 팔, 다리, 머리에 칭칭 감긴 붕대, 입에 달려있는 호흡기, 꼭 감고 꿈쩍하지 않은 두 눈. 도련님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저 가슴에 달린 기계를 통해 도련님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도련님, 손을 댔다 아플까봐 만지지도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 귀가 가장 늦게 잠든 말을 들을 것 같아 몸을 숙여 도련님의 귀에 속삭였어요. 도련님, 왜 이러고 있어요? 형수, 아니 누나 왔어. 얼른 눈 좀 떠봐. 우리 애기가 밖에서 작은 아빠 기다리는데 계속 누워있을 거야? 한 번도 제게 안 된다, 기다리란 말 한 적 없었던 우리 도련님. 어릴 때부터 한 번 말해주면 척척 알아들어 공부도 잘했던 도련님. 그런 도련님이 저의 어떠한 얘기에도 반응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담당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뇌파 신호가 있지만 혼수 상태가 계속되면 뇌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멍한 눈으로 그저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병원에서 나와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러 시댁에 갔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짐들을 대충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소파에 앉아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도 뭔가 알았는지 내내 안긴 채로 조용히 놀고
우유를 먹고 잠만 자더라고요. 순간 아기 띠 속에서 뒤척이는 아이의 움직임에 흠칫해서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흥건해지더라고요. 병원에 다녀오는 동안 기저귀를 한 번도 안 갈아줬지 뭐예요. 애기야 미안해. 엄마가 빨리 시원하게 해줄게. 황급히 아기띠를 풀고 아이를 눕혔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인지 가방 속 기저귀를 꺼내다가 탁자에 올려놓은 우유병 아기띠 기저귀 뭉치가 우당탕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아까 형사님께 받아 아기띠 주머니에 넣어놓았던 메모리 칩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 밥을 먹이고 아이를 다시 재워놓고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 안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형사님이 병원까지 찾아와 주고 가셨을까? 왠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블랙박스 안에는 사고가 나기 전 도련님이 운전을 해서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어요. 여자친구와의 통화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도련님은 대리운전을 하러 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제 대리운전 회사 근처에 거의 다 와간다며 주차를 해두고 이동할 거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러 갈 때는 다른 차를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킥보드로 바꿔 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손님이 계신 곳까지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고요. 통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녁은 삼각김밥으로 대충 때워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대리운전? 대체 왜? 저처럼 여자친구도 궁금했나 봅니다. 연봉도 적지 않은데 왜 갑자기 대리운전까지 하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나 몰래 빚이라도 졌냐? 주식하다가 손해를 봤냐? 아니면 갖고 싶은 비싼 물건이라도 생겼냐며 의아해하면서도 다 이해해줄 테니 말해보라며 물었죠. 도련님이 대리운전을 하는 이유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프신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괜한 걱정을 살까 혹시라도 부담 느끼실까 싶어 시댁에는 비밀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과 예전부터 연락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깜빡하고 놓친 부모님의 기념일까지 챙기고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 사돈 어르신네 결혼기념일이라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더라며 급성 신부전으로 입원해 계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안 그래도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힘드실 텐데 투석받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지 않냐며 저라도 보탬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내가 말했었지. 우리 형수님, 나랑 우리 형 때문에 좋은 시절 다 보내신 분이야. 내가 뭐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지. 안 그래? 안고 있는 아이가 잠에서 깨거나 말거나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습니다. 도련님이 사고가 난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뇨. 그동안 남편 노릇, 친구 노릇, 어떨 때는 친정엄마 노릇까지 해준 걸로도 모자라 또 저를 위해 뭔가 하겠다고 그러다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댁에 갔다가 돌아온 남편은 제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 방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었어. 나 도련님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지? 시댁 식구들 볼 면목이 없었어요. 도련님이 사고가 난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또 저희 친정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저희 부모님, 사실을 알면 죄인처럼 미안해할 게 뻔해. 그것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말없이 듣다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 나보다 낫네. 당신이 그만큼 우리 가족한테 소중한 존재여서 그런 거라고.
이건 당신이 미안해하거나 죄책감 가질 일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사고인 거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내내 우리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준 만큼 우리도 내 동생도 똑같이 한 것뿐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련님을 지켜주면 되는 거라고, 우리 차례가 된 것이라고요. 벌써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고 우리 가족은 슬픈 만큼 커다란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나온 중환자실 입원비와 치료비만 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병원 측에서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아 지금 같은 보살핌이나 위급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가 불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24시간 도련님 옆에 있을게요. 도련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공부하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가족이 바로 저더라고요. 도련님 심장이 아직도 저렇게 힘차게 뛰고 있으니 누나가 옆에 있다는 거 알면 조금 더 힘을 낼 거라고, 그게 도련님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도련님은 일반 병실로 옮겨왔고 저는 그날부터 매 순간 도련님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서 아이를 돌보기로 했어요. 들리는 건지 아닌 건지,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매일 저는 도련님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우리 함께 보냈던 추억,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쓸데없는 수다도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쉼없이 떠들었죠. 회사에서 사랑받는 신입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내가 4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난 꼭 이렇게 살 거야 하며 터무니없는 상상도 공유했습니다. 병문안 왔던 여자친구를 본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그동안 한 번도 여자친구를 안 보여줄 수가 있었냐며 서운하다고 투정도 부렸어요. 그래도 여자친구는 마음에 든다고, 왠지 모르게 나랑 닮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 거냐고 우스갯소리도 했죠. 여러모로 살펴봤을 때 형수님은 합격을 주겠다고 얘기해줬어요. 너무 예쁘고 고와서 이렇게 오래 누워있으면 다른 남자가 채갈 수도 있으니 빨리 힘내서 일어나라면서요. 그렇게 일주일 후 기적처럼 도련님은 눈을 떴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손가락을 까딱거리다가 의식이 돌아올까 싶어서 내내 손가락만 쳐다봤는데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이 부스스 일어나 눈을 뜨고는 누나 하고 부르더라고요. 미친 듯이 비상벨을 눌러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 만년 같아 데스크로 뛰어가 빨리 와달라고 소리도 질렀어요. 도련님이 깨어난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확인을 받고 싶었거든요. 이에 꼭 간호사 의사 할 것 없이 많은 의료진들이 도련님을 둘러싸았고 저는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도련님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어 시댁에도 연락을 드렸어요. 눈물에 목구멍까지 막혀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횡설수설했는데도 다들 알아들으시고는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그렇게 악몽 같던 2주의 시간은 결국 지나갔습니다. 도련님은 다발성 골절로 인해 당분간 병원에 더 있어야 했어요. 재활치료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저는 어차피 남편이 육아휴직을 쓴 김에 남은 기간도 병간호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도련님이 저에게 해줬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오기도 하고 가려운 곳이 있으면 긁어주고 손톱 발톱을 잘라주며 도련님을 보살폈습니다. 여자친구가 놀러오면 꼬맹이 시절의 도련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놀리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가끔 지옥 같았던 2주의 시간이 떠오르면 다음에 또 나 몰래 그런 짓 하면
그땐 등짝 맞아서 병원에 입원할 줄 알으라며 야단을 치다 울기도 했습니다. 도련님은 멋쩍게 웃으며 형수님 손 매운데 다시는 안 그래야겠다 라며 저를 달랬죠. 어떤 이야기가 됐든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구나 실감하는 나날이었어요. 어느 날 도련님은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서 머리도 감고 면도도 한 채 말끔하게 나오더니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수님, 이참에 다시 일 시작하는 거 어때요? 갑자기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며 흘려듣는 척했지만 왠지 심장 한가운데를 콕 찔린 기분이었어요. 결혼하며 학원을 옮기려다가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던 저였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1년 넘게 집에만 있다 보니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이도 어린데 벌써 그래도 될까? 일을 하려면 사람을 써야 하는데 내가 그만큼 벌 수나 있을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어쩌지? 쉬면서 실력도 줄었을 거고 아이를 낳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총기도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학생들이 나를 많이 찾아올까? 일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종종 하고 있었지만 걸리는 게 너무 많았죠. 그런데 도련님이 그러더라고요. 누나한테 공부를 배울 때 참 좋았다고.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잘했을 때 더 좋아했던 형수 덕분에 더 열심히 하고 싶었다고요. 도련님이 하는 말이니까 더 신뢰가 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니까 그동안만이라도 시도해보자 싶었죠. 도련님은 하루라도 빨리 일을 구하라면서 여자친구랑 단둘이 있고 싶다고 저를 병원에서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도련님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면서 삐진 척했지만 도련님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공부방을 열었어요. 처음부터 많은 아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 시절 도련님과 나란히 앉아 공부할 때처럼 초심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1년 후 남편은 육아휴직을 연장했고 저는 수학 전문 학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수리 영역계의 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매스맘이라고 불렀고 꽤나 유명해졌어요. 서울 대치동만큼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교육열이 세다는 학원 밀집 지역에 큼지막하게 학원을 차렸고 인터넷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책도 출판했어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학교나 학원의 교육을 전담하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의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가져야 하는 자세에 대해 책을 집필했고 책은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일이 여러 방면으로 확장된 덕분에 가족들에게 들어가던 병원비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 앞으로 조금 남아있던 빚도 갚아드렸고 일할 때마다 고장나서 속을 썩이던 기계도 새로 들여왔죠. 어머니는 덕분에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면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널찍한 계단식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신축으로요. 이제 막 꼬물꼬물 기기 시작한 아이는 집이 넓어진 탓에 힘이 들었는지 매일 밤 골아 떨어지곤 한답니다. 아빠는 아직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시지만 엄마는 다행히 완치되셨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회복하신 후에 저는 엄마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엄마가 받는 월급의 2배를 주겠다며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2년간의 독박 육아로 지쳐있던 남편은 회사에 복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보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낫다면서 그동안 나 없이 고생 많았겠다고 뒤늦게 고마움을 깨달았지 뭐예요. 그리고 도련님,
도련님은 그때 그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하겠다며 손을 꼭 붙잡고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저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예비 부부에게 서류 봉투와 카드키를 하나 내밀었어요. 여기서 살아. 누나가 주는 선물이야. 도련님은 서류 봉투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언젠가 도련님 장가를 가겠다고 하면 주려고 준비해뒀던 신혼집이었어요. 내가 얘기했었잖아. 합격이라고. 도련님과 예비 동서는 서로 마주본 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글썽하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마주보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도련님께서 결혼하고 1년 후 도련님에게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갔던 그 나쁜 인간은 그때 병원에서 만났던 형사님들에게 붙잡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님들께서는 범인 검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저희 가족에게 죄송하다 했지만 잘못한 건 그 뺑소니범이지 형사님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범인을 이렇게 검거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정중히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각자의 보금자리에서 늘 이렇게 행복했으면 합니다. 그 행복 속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위한 희생과 사랑, 노력이 녹아있겠죠. 새로 펼쳐진 저희 일기장에 어떤 일들이 기록될지 이제는 설레는 상상으로 기다려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